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결혼정보 업체를 운영하며 임대업으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효녀였던 저는 부모님 위에서만 살아가다 사업으로 성공한 삶이어서 부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돈 벌다 혼기를 놓쳐 40살 넘게 노처녀로 지내다가 지인에게 소개받은 성실하고 돈도 좀 있는 남자와 결혼을 하고 딸 한 명을 보았네요. 제가 혼자 자라 많은 자식들을 보길 바랬지만 그것도 팔자에 있어야 가능한 거겠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결혼 생활에 행복해하고 만족스러워해서 뒤늦게나마 많은 사람들에게 결혼을 권유하는 결혼정보 업체를 꾸리게 되었습니다. 보는 눈도 탁월해서 타 업체에 비해 매칭률이 높아 사업은 성공적이었죠. 가정에 관련한 바깥일이 잘 되니 아내 일은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고 저는 안과 밖으로 유능한 사장이자 좋은 아내, 멋진 엄마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저를 제 딸은 자랑스러워했지요. 엄마가 최고야. 난 엄마처럼 멋진 인생을 살고 싶어. 나 내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게. 라며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제 외동딸은 기특하게도 어렸을 적부터 속 한번 썩이지 않고 자기 꿈을 위해 가고 싶은 대학을 떡하니 합격했고 대학원까지 가서 똑똑하니 가방끈 짧은 제 꿈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남들이 들어가고 싶은 회사도 열심히 노력해서 들어갔지요. 다 잘 되었으니 이제 번듯한 좋은 신랑감만 맞이하면 참 좋겠다 싶어서 쑥맥인 딸을 위해 직접 선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남편도 사람 보는 제 눈을 믿기에 저를 응원했지요. 저희 부부는 사위를 고르는데 첫째는 인성, 둘째는 가정, 셋째는 능력이었습니다. 더 서둘렀던 이유는 여러 사람 만나보며 남자 보는 눈도 좀 키웠으면 했고 행여나 저처럼 딸이 늦게 시집가서 눈총받게 하고 싶지도 않았죠. 게다가 노산을 경험한 결과 애는 무조건 일찍 낳는 게 좋기 때문이라는 판단에 저는 직장에서 퇴근한 딸을 붙잡고 사진부터 들이밀었습니다. 예, 효림아. 너 엄마가 제대로 된 총각들 몇 명 소개시켜주려고 하는데 시간 좀 비워봐라.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을 사람이라 너한테 아주 딱이야. 봐도 다 되는 거 아니니까 일단 한 번만 만나봐. 알았지? 라고 말했는데 딸이 주춤거리며 고개를 설레설레 젓더라고요. 예기치 못한 딸의 반응에 주춤거리자 딸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만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사귀다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아빠 엄마한테 조만간 데려올게. 엄마도 제발 그 사람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라며 조바심 비친 딸이 감정을 드러내는데 그 눈은 분명 제가 남편을 봤던 사랑에 빠진 눈이었습니다. 엄마로서 기뻤다기보다는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됐던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딸이 바랬듯 저 역시 그 사람이 제발 좋은 사람이길, 딸을 행복하게 해줄 남자이길 간절히 바랬네요. 그러나 그 다음 주말에 데려온 딸의 남자를 처음 모았고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자리라 다리가 휘게 상을 근사하게 차려놓았는데 저는 예비사위를 보자마자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뭐? 우리 딸이랑 10살이나 차이가 난다고? 아, 참.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닌가? 아빠, 10살이 뭐가 그렇게 많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했어. 우리 그이 생김새로만 보면 내 또래로밖에 안 보이잖아. 예쁘게 좀 봐줘요. 네? 라면 나이를 듣고 놀라 훅 치고 들어오는 지 아빠 말에 딸은 녀석의 방패막이가 되어주는데 사위의 표정은 어른들 앞이고 뭐고 썩어 문드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딸은 부모와 남자 사이를 눈치 보며 진땀을 빼고는 주저리 말을 늘어놓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아니라는 생각에 저희 남편 역시 표정이 굳어졌지요. 저는 그나마 영업을 했던 사람이라 얼굴에 표현은 안 했지만 어디다 내놔도 빠지지 않을 내 딸을 넘보는 못된 남자를 눈에 거슬리게 보았습니다. 딸은 사내연애로 만난 10살 연상인 노총각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떼쓰며 생전 안 하던 고집을 피우는데 뭐가 쉬워도 단단히 쉬웠더라고요. 지혜비처럼 성실하고 착한 사람을 데려왔으면 좋았을걸. 나이에 비해 꽤나 젊어 보이고 기생오라비 마냥 반반한 외모이기는 했으나 어딘가 모르게 음흉스러워 보이는 사위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위는 불편한 표정에도 불구하고 애써 웃으며 선수답게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제가 나이는 많지만 그만큼 이해심도 많은 편이라 효림이를 행복하게 해주고 잘 이해해줄 수 있습니다. 비록 제가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큰 절을 한 채 돌아가는데
딸은 뭐가 홀린 듯 콩깍지가 씌었는지 계속 남자친구가 좋다 했고 반대하는 저희를 꺾고서 그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 시급전배까지 했습니다. 딸 자식 하나 있는 거 잡을 수는 없던지라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결혼을 허락하게 되었고 딸아이는 어느새 혼전 임신까지 한 채 배불러서 결혼식장에 들어갔습니다. 사위의 혼주석에는 아버지만 계셨고 어머니 자리는 비워져 있었습니다. 분명 듣기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결혼식장에서 친척들이 수군거리는 걸 들어보니 예비사위는 사실 어렸을 적 부모가 이혼해서 엄마는 바람나 도망갔고 아버지 밑에서만 동생들과 함께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멀쩡한 어머니를 돌아가셨다고 해서 저를 속인 것도 괘씸했고 혼전 임신을 빌미로 내 딸을 꽉 붙들어 놓은 것도 경을 칠 노릇이었습니다. 초반부터 삐그덕거리며 달갑진 않았으나 딸이 사랑하는 남자였으니 사위의 장점을 보고자 노력하며 마음을 달랬네요. 사위는 각박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다 나은 환경에서 살고자 악착같이 공부해 장학금까지 타고 지아버지 병원비 대며 동생들 공부까지 시켰으니 생활력 하나는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지내다 보니 처가 부모님에게도 살뜰하게 잘했고 사람이 항상 완벽할 수만은 없으니 전 사위를 아들처럼 맞아들이기로 하고 딸과 행복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던 중 살면서 저는 인생의 최대 불행한 일을 겪고야 말았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임신한 딸 수발하느라 사위가 더 힘들겠다며 제가 손수 만든 반찬을 애들네에게로 가져다 주었던 날이었죠. 저도 같이 가겠다는 거 전날 몸이 부쩍 힘들어 피곤해했던 탓에 남편이 쉬라고 말려 집에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딸네 집에 간 지 2시간 정도 됐을까? 딸이 뱃속에 아이를 가지니 친정엄마 생각이 난다며 같이 오겠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그렇게 지아빠와 집으로 함께 오는 데서 사건이 일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원래 지 서방을 끔찍히 위했던 딸이었던지라 결코 서방 두고 혼자 오겠다고 했던 아이가 아닌데 애시당초 이상하기는 했어요. 우리 딸은 뭐가 울적했던지 임산부 특유의 감정선이 어긋났던지 그날따라 목소리가 많이 안 좋았어요. 엄마, 나 아버지 오신 김에 집에 같이 가려고요. 엄마 곁에서 자고 싶어요. 엄마 주려고 저번에 엄마가 맛있게 먹던 우리 동네 골뱅이 무침도 사놨는데 조금만 기다려요 엄마. 금방 갈게요. 라고 말하는데 저도 전날부터 몸이 안 좋았던지라 딸과 바이오리듬이 통했나 그러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허나 상황은 순순히 흐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손이 야무진 편이라 그릇이나 이런 걸 깨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뭔 일을 예감이라도 했는지 벼랑간 손에 힘이 풀려 그릇들을 주구장창 깨뜨려 버린 것이었죠. 쎄한 느낌과 불길함에 전주곡이라도 되듯 그 순간 전화벨 소리가 울려 애써 진정하고는 받았지요. 그런데 거기 이광국 씨 댁인가요? 따님은 이효림 씨고요. 지금 사고 현장인데 사고가 좀 크게 나서 두 분이 위중한 상황입니다. 당장 병원으로 보호자가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치우려고 들고 있었던 그릇 또한 끝내 또 깨뜨리고 말았고 그것처럼 우리 가족은 처참한 운명에 처해지고야 말았습니다. 헐레벌떡 병원으로 달려가니 내 남편, 내 새끼가 생사를 오가고 있었고 곁에 있는 경찰들의 설명을 듣고는 저는 실신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세상에 말도 안 돼. 느그막측하게 여행이나 잘 다니자며 행복하게 살길 바랬던 착한 제 남편과 제 목숨과도 같던 제 딸아이가 그런 비참한 사고를 당하다니. 역주행하는 음주 차량을 미처 못 보고 차는 그대로 박아버렸고 그야말로 생지옥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자는 저 세상으로 가버린 데다 제 남편과 딸은 치명적인 중상을 입게 되어버렸습니다. 다행인 건 제 어미가 온몸으로 배를 감싸주어서 그랬던지 뱃속 생명은 긴급 재앙으로 태어나 목숨만은 건질 수 있게 되었더랬죠. 허나 뱃속 손주의 안전보단 내 생떼 같은 가족들의 목숨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사위 녀석은 어디서 뭘 하다 왔는지 뒤늦게 모습을 드러내더라고요. 어머님,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아버님과 효림이가 사고를 당했다니. 저도 회사 일 때문에 휴대폰을 늦게 봤는데 그래서 지금 도착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죠? 사위를 보자마자 저는 참았던 감정을 터뜨리며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땅을 붙들고 통곡을 하는 저를 사위는 위로해 주었지만 크게 와닿질 않았더랬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가늠조차 안 될 긴 수술 시간 후에 저는 지친 듯 수술실에서 나온 의료진들을 붙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남편, 딸은 괜찮은가요? 저 보호자분 진정하시고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숨을 가다듬으며 제 눈을 쳐다보지 않으신 상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사위와 함께 선생님 얘기를 똑똑하게 들으며 다리에 힘이 풀린 상태로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죠. 남편과 딸은 비록 목숨은 붙어 있었으나 식물인간이나 다름이 없다 하더군요. 더 가슴이 아팠던 건 딸이 뱃속 지새끼를 감싸 안으며 보호했던 것처럼 남편 역시 자기 딸을 위해서 급박한 상황에서도 딸을 보호하려고 몸으로 감싼 덕에 남편이 더 위중하다고 한 것이 제 심정을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가엾은 내 남편, 이제 딸을 시집 보냈으니 우리 서로 친구처럼 남은 인생 배려하고 아껴주며 살아가자 했던 그런 내 서방이 나를 쓸쓸히 홀로 두고 본인만 가버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딸도 저렇게 된 마당에 저 혼자 이 남은 세상 살아가서 뭐하나 싶어 나쁜 생각마저 들었습니다만 사위가 곁에서 힘을 주더군요. 어머님, 너무 염려치 마세요. 아버님이랑 안사람 잘못된 건 너무나 안타깝지만 기적이 있다면 반드시 깨어날 겁니다. 설사 잘못되더라도 산 사람은 살아야죠. 제가 부족하지만 아들처럼 더 잘하며 살아갈게요. 하며 눈시울을 붉히는데 따지고 보면 사위 역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상태로 아내를 잃기 일부 직전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른으로서 사위를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이런 약한 모습을 보이니 차마 부끄러워 면이 서질 않더라고요. 미안하네. 자네 마음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내 생각만 했어. 정말 자네 말대로 산 사람은 살아야 하는 게 맞구나 싶어. 내가 앞으로 단단히 마음 먹고 우리 딸과 남편에게 기적이 일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치료에 힘쓰고 돕겠네. 감사합니다, 장모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도 기뻐요. 아버님과 집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며 사위와 서로 다독여주기로 했네요.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다잡고 굳게 먹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딸을 돌볼 간병인을 고용하고자 했지만 사위가 아무래도 마음이 안 놓이는 모양이더라고요. 딸을 지나치게 사랑해서 염려했던 탓인지 본인이 직접 딸을 돌보기로 하고 주스를 다 채우지 못한 채 태어난 손녀딸도 신경 쓰며 제 몫을 해나갔습니다. 대신 별 수 없이 괜찮은 직장을 그만두게 된 건 어쩔 수 없었죠. 곁에서 지켜보니 제가 남편에게 하고 있는 그 이상으로 제 딸의 간호에 정성 들여 노력해줘서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사위와 저는 아픔을 이해하고 각자 맡은 사람들을 온 힘을 다해 책임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저는 사위를 친자식처럼 어여삐 여겨 넉넉하게 생활비랑 병원비, 병간호 비용까지 주었고 여태 회사 월급으로 아버지인 바깥 사돈 어른 용돈까지 챙겨줬다고 하니 저 역시 제 돈으로 사돈 어른 용돈까지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우리 딸아이를 위해 살고자 하는 사위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극구 사양하며 괜찮다고 여태 모아놓은 돈으로 아내에게 들어간 돈을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어디 그런가요. 남편과 함께 공동 명의했던 건물 임대료로만 웬만큼 잘 나가는 월급쟁이 연봉이 나오는데 저는 기특한 사위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주었죠. 허나 안타깝게도 저희 남편은 그 사이 기력이 쇠약해진 탓에 알아누운 지 1년이 채 안 돼서 저 세상으로 보내줘야만 했습니다. 내님이 나를 버리고 가실 때 가슴이 쥐어짜는 고통 속에서 미칠 것만 같았지만 그래도 사위가 있어 살았고 누워있는 딸을 보며 버텼어요. 우리 딸은 하늘의 기적으로 남편의 갸륵한 간호에 살고자 하는 의지가 생겼던지 6년이 지나고서도 목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사위는 한결같이 딸의 곁에서 간호하기는 했는데 6년 동안 지속되는 병간호에 지쳤기도 할 뿐더러 밖에서만 일했던 사람이 안에만 있으려니 쉽지 않아 보이더군요. 이런 쿵짝이 맞아떨어졌던지 어느 날 사돈 어르신이 저와 사위가 함께 있을 때 기미도 없이 쳐들어오더니 제게 당당하게 요구하더군요. 우리 창창한 아들, 양심이 있으시면 언제까지 며느리 병수발이나 하게 둘 겁니까? 뭐라도 장모 능력이 되면 해줘야지. 애가 능력이 없는 애도 아니고 우리 아들 이래봬도 한때 잘 나갔던 녀석입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꿈도 희망도 잃고 병실에서 썩어만 가고 있는데 본인 자식이 소중하면 남의 자식도 소중한 법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 알고 있죠. 제가 사돈어른 뵐 면목이 없습니다. 사위는 여태 제 아들처럼 믿고 의지해 왔어요. 인품도 좋고 능력 있는 것도 아는데 제가 뭔들 아깝겠습니까? 바깥 사돈어른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요?
박가사돈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아들이 젊은 청춘 인생 바쳐가며 병수발만 하는 걸 바라겠습니까? 특히나 사위처럼 재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면 더더욱 속 터질 노릇이겠죠. 같은 부모로서 그 심정 충분히 이해했기에 뭐라도 해줄 것처럼 곱게 나오자 박가사돈은 말이 통하겠다 싶었던지 내심 헛기침을 하고 사위와 눈짓으로 뭔가를 주고받는 것만 같았습니다. 보통 아닌 제 눈치로는 분명 박가사돈의 말이 곧 사위가 품고 있는 의중이란 생각이 들었죠. 박가사돈은 정리가 되었던지 여전히 목소리를 세우고는 이어나갔습니다. 돌아가는 거 보니까 사돈 어른도 딸 보느라 손주 보느라 갖고 계신 건물 관리며 제대로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기왕지사 이렇게 된 거 우리 아들이 맡아보게끔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엄연히 따지면 박가사돈 돌아가시고 그 재산이 우리 며느리한테 어느 정도 떨어졌을 테고 부부는 하나이니 당연히 우리 아들에게도 권리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사위가 원하는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죠. 부모 자식 간에도 이해타산을 따지는 판국에 하물며 사위는 당연한 것일지도 몰라요. 사위가 저에게 아들처럼 자란 만큼 분명히 바라고 있던 게 있을 수도 있겠지요. 착하고 인품도 좋고 어떻든 간에 워낙 야심만만한 녀석이었으니까요. 알고는 있지만 새삼 현실을 깨닫게 되더군요. 아들이랑 사위는 다르다는 걸요. 하지만 일단 건물 관리는 다 맡길 수 없었고 딸의 몫으로 남겨둔 건물 한 채를 사위에게 맡겼습니다. 그것도 꽤 값어치가 나가는 물건이었는데 사위는 무슨 마음을 품었던지 생각보다 실망스러운 눈빛이 가득하더군요. 그 눈빛을 보고 저도 실망스러웠지만 여태 딸을 보살펴준 사위의 맘이 다칠까봐 애써 감추고는 좋은 말로 달래주었습니다. 미안하네. 자네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건물 관리라는 게 내가 직접 해결봐야 하는 것들이 많아서 이해하게. 자네도 건물 관리는 처음이니 일단은 딸의 몫으로 나온 건물만 잘 관리해주고 요령이 생기면 그때 자네에게 천천히 인수인계하겠네. 잘 한번 익혀보게나 라고 회유하며 건물 서류까지 내어주니 그제서야 마음이 좀 풀어졌던지 사위는 조금 표정이 나아 보였습니다. 사위는 간병인을 고용했고 저와 사위가 번갈아가면서 중간중간 가보기로 했습니다. 건물 받아서 마음이 좋았던지 손녀 맞는 거 힘들지 않냐며 따로 사람 붙일까 물었지만 내 손녀딸이 나를 살게 해주는 유일한 버팀목이었기에 그냥 두라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위의 세상이 시작되었네요. 건물 맡아서 하는 게 재밌었던지 툭 하면 건물에 가서 살펴보고 왔는데 주인이 와서 잘 관리하면 좋겠지만 요새처럼 바쁜 시대에 매일매일 누가 직접 와서 건물 관리를 하려 들겠어요. 하지만 애착이 남달랐던지 사위는 꼼꼼하게 잘 살폈고 이 때문에 바깥 출입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됐던 물 만난 고기마냥 사위가 활기차게 일을 하게 되니 저도 죄책감이 덜해지며 마음이 좀 낫더라고요. 사위는 건물주라는 본인 직업이 자랑스러웠던지 부모 형제 일가 친척까지 다 모이게 해서는 건물에 드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말겠지 싶어 알아서 관리 잘하겠거니 생각하고 저는 신경을 끄게 되었는데 사위는 무슨 일을 밖에서 그토록 많이 하는지 바빠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쯤 지났을 때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갑자기 상가의 사장님이 제게 연락을 해온 것이었어요. 우리 건물 초창기 때부터 곱창 가게를 운영하던 집이었고 어려울 때는 남편이 임대료도 감면해주며 돈독하게 지냈던 사이라 잘 알고 있던 사장님이었습니다. 사모님, 저희 여기 상가 임대업자들 아주 죽겠습니다. 저희도 재계약 시점이 얼마 안 남아서 사위분이랑 계약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임대료를 기존에보다 너무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전에 사장님께서 잘 봐주신 덕이 있어 저희가 웬만하면 장사도 잘 되고 해서 그냥 넘기려고 했는데 제 느낌상 아무래도 저희를 내쫓으려 하시는 것 같고 저희 터에서 같은 장사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사위는 그렇게 양아치 짓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몇 년 동안 곁에서 봐왔는데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일단 한번 건물로 나와보세요. 그렇잖아도 2개 정도 가게가 이미 그렇게 해서 나갔고 그 자리에 사위분 동생이며 친척이며 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웬만하면 생활터전 안 이루려고 마지막으로 사모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라고 말을 했고 저는 설마 하며 사위에게 맡긴 건물로 택시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가보니 아주 난리가 난 상태이더라고요. 곱창 사장님 말 맞다나
이미 두 집은 눈에 익숙한 사돈총각 내외가 운영을 하고 있었고 건물 청소도 관리도 모두 사위의 친척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리는 당연히 잘 안 되고 있었고 상태도 말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혀를 차게 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남편이 제 이름을 붙여 직접 지은 건물이었어요. 지금은 비록 오래되긴 했지만 나름 풍수지리적으로 터가 좋아 자영업자들이 많이 돈 벌어 이전을 해나가거나 터줏대감들이 많았습니다만 사위가 맡게 되자마자 너무나도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사돈총각 가게라고 알려진 곳은 장사가 잘 되어 직원들이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고 사돈처녀의 네일샵도 주인 없이 직원만 있었지만 나름 손님이 붐비고 있어 그들에게 제대로 인사조차 하지 못했네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건물 관리가 지저분해 있으니 그것도 얼마나 갈지 모를 일이었죠. 사위에게 일단 당장 오라고 할 요량으로 연락을 했는데 통 받질 않더라고요. 거기다 1층 중앙에 안 보던 사이 세입자가 생겼는데 인테리어가 근사한 카페가 들어서 있어 궁금했습니다. 그곳은 가장 새가 비싼 곳이었어요. 오다 가다 마주치면서 새로 새가 들어왔다고 한마디 해줄 법도 했었는데 왜 제게 그런 말을 안 했을까 싶더라고요. 일단 장부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느긋한 저 역시 똥줄이 타면서 뭔가 잘못 돌아간다는 예감이 들었죠. 저는 타는 속만큼 목이 말라서 갈증을 느끼고는 카페 안으로 목을 축이러 들어갔고 사위한테 건물 관리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아 몇 번이나 다시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그 순간 멈칫하고 급히 저도 모르게 몸을 돌려 앞 테이블에 손님인 척 앉아 몸을 숨기고 말았습니다. 그 카페에서는 가게에 안 모였던 사돈처녀와 사돈총각 내외, 사위, 그리고 바깥 사돈까지 누가 보면 가족들 잔치라고 보일 정도로 한 식구들이 모여 심각한 얼굴로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대화에 잔뜩 심취해 있어 격앙되어 있는데 어쩌면 그걸로 인해 제가 온지 모르는 것 같아 저는 그 자리에 들키지 않고 손님인 척 계속 있을 수 있었지요. 분명 사위의 진동 소리가 울리는 휴대폰의 수신자는 제가 맞을 텐데 사위는 휴대폰을 덮어놓고는 거들떠도 안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느 낯선 여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중간중간 종업원에게 지시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카페 주인처럼 보였는데 여자의 육감이라고 해야 하나? 순간 심장이 철렁거리며 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죠. 묘령의 여인은 휴대폰이 울리는 것이 짜증났는지 그 자리에서 한마디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화를 받든지 끊든지 해! 신경 거슬려서 도무지 얘기에 집중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자 바깥세돈이 그 말을 받으며 영록 엄마 얘기 못 들었냐? 아까부터 노인네가 할 일이 없는지 끈질기게 연락이 오는데 나도 참 거슬리더구나. 그냥 핸드폰 확 꺼버리면 안 되겠냐? 라고 말을 하니 사위가 싸늘하게 그들을 보았습니다. 이 노인네 보통 내기 아니에요. 의심도 많고 눈치도 엄청 빠릅니다. 그렇게 내가 지 딸한테 헌신적인 모습 보였는데도 딸랑 요 건물 하나만 맡으라는 거 봐요. 일단 내 손에 들어온 거라도 뺏기지 않으려고 우리 식구들 가게에 심어놓긴 했는데 괜히 어설프게 건드렸다가 큰일을 치를 수가 있다고요. 장인은 무엇이나 딸내미 좀 편안하게 데려가지 않고 누워있는 딸내미 어서 저 세상으로 가야지 장모 멘탈이 무너지며 장인이 남긴 재산을 다 내 걸로 만들 수 있는데 그 딸내미가 도무지 떠날 생각을 안 하니 라고 말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스르르 걸고 있는 휴대폰을 바닥으로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며 손에 땀이 흥건히 밀려 나오더라고요. 영록 엄마라고 하는 여자는 대체 누굴까? 사돈들 앞에서 자기야라고 하는 걸 보면 분명 사위랑 보통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우리 딸이 누워만 있는 동안 다른 여자와 바람펴서 아이라도 낳은 건가? 그런데 지금 우리 딸 앞으로 있는 재산 때문에 우리 딸이 저 세상 가기만을 기다리며 여태 내 앞에선 헌신적인 척 모습하고 가증스럽게 있었던 건가?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며 여태 아들같이 생각하고 귀하게 여겼던 백년손님의 추악한 낯짝이 드러나니 저는 쓰러지려는 것을 참고 간신히 정신을 붙잡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들이라 저도 모르게 그들의 대화를 증거로 남겨야겠다 싶어 휴대폰에 녹음기를 켰습니다. 사돈총각과 사돈처녀는 때마침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그 딸내미가 여지껏 누워있어서 형이 이 건물 손에 쥔 줄 알아. 6년 전에 영록이랑 형수님 정체가 그 여자한테 들통났다고 했을 때 다 글렀구나 싶었다니깐. 거기다 그 여자가 모든 증거까지 모은 상태였다며 그 증거를 형이 먼저 찾지도 못한 상태에서 친정 부모님한테 다 알리겠다고 울부짖는 통에 사기 결혼으로 위자료나 잔뜩 뜯길 줄 알았는데 진짜 하늘이 도운 거 아니겠어? 맞아.
애시당초 오빠가 계획했던 일은 영록이랑 새언니 감춘 상태로 그 여자랑 결혼하고 나서 대강 한몫 챙기고 나올 예정이었잖아. 이 정도면 완전 대수학 아니야? 이거 부동산에서 알아보니까 30억이 넘던데. 나는 오빠가 이것만 받아도 꽤 괜찮은 장사했다고 생각해. 저는 그들의 말을 듣고 떠오른 것은 6년 전 사고 당일 그때 너무나도 꺼림칙한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신랑 혼자 두고 오겠다는 아이가 아닌데 단순히 임산부라 감정 기복이 심해져 그날따라 목소리가 많이 안 좋았다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딸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 나 아버지 오신 김에 친정에 들러서 엄마 곁에서 자고 싶어요. 엄마 주려고 우리 동네 골뱅이 무침 좋아한 거 사놨는데 좀 늦어서 미안해. 얼른 갈게. 라며 딸과의 마지막 통화에서 했던 그 말이 떠올라 저는 가슴이 복받치며 미어지고 숨을 쉴 수조차 없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만 아직은 참아야만 했습니다. 인두껍을 쓴 사람이라고는 느끼지 못할 사위의 언행은 참으로 도가 지나칠 정도로 방자했습니다. 아휴, 간 작은 것들. 30억 건물 한 채 갖고 누구 코에 붙이냐? 결정적인 순간에 교통사고로 부녀가 훅 간 거 봤지? 나 어차피 억세게 운 좋은 거 하나로 이 자리에 왔고 하늘은 내 편이야. 나 믿어봐. 제대로 우리 가족 모두 팔자 한번 펴보게 내 거들어 드릴게. 장인 역시 집안이 좋은 사람이라 장모보다 더 많았으면 많았지 덜하진 않을 거야. 그 능구렁이 같은 장모가 날 헛개비로 본 거지. 누굴 그지로 하나 건물 한 채 먹고 떨어지래? 조금만 더 기다려. 모든 것이 다 내 손아귀로 들어올 테니까. 만약에 그게 순순히 안 된다면 되게 하면 되지 않겠어? 불가능한 게 어디 있겠어, 대한민국에. 안 그래? 그래, 우리 큰아들 너만 믿는다. 장남 덕분에 나 늙음악직하게 인생 한번 펴보자꾸나. 영록이 우리 손주도 이제 장손 대접받으며 남부럽지 않게 살아야지. 며느리도 영록이 키우느라 혼자 숨겨진 여자로 살며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냐. 조금만 더 참자꾸나.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라며 묘령의 여자와 사위의 손을 서로 맞잡게 하고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계략을 알게 된 저는 겨우겨우 정신줄 붙들며 끝까지 들키지 않고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사위가 지 입으로 본인이 억세게 운 좋다고 말한 것처럼 저 역시 억세게 운 좋은 여자로서 누가 한번 이기나, 하늘은 끝에 과연 누구의 편이 될 것인가 스스로 내기를 걸어보고자 했습니다. 저들의 추악한 대화를 녹음한 녹음 파일이 이미 내 손에 들어왔으니 아무래도 운이 사위 쪽에서 내 쪽으로 기운 것 같았고 그걸 끝까지 믿고 가기로 했죠. 저는 서둘러 딸과 사위가 함께 살던 집을 뒤지기로 했습니다. 사돈총각이 분명 딸이 모은 증거자료를 사위가 찾지 못했다고 했고 그건 분명 집안 어딘가에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었지만 확실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사위가 오기 전 어서 서둘러 샅샅이 뒤져 그 증거물을 찾아야만 했어요. 이미 사위가 찾으려다 못 찾은 거였겠지만 저도 마지막 희망으로 그걸 찾아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허나 그것까진 운이 안 따라줬던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그 증거들을 대체 어디다 숨겨놓았을까? 과연 이 녹음 파일 하나로 증거가 될 수 있을까? 보통 비상한 머리의 사위가 아닌지라 자칫 빠져나갈 구멍을 주며 오히려 내가 역으로 당하진 않을까 걱정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법적으로 사위에게 되갚아줘야 할 생각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가 마른 심정으로 집을 빠져나온 상태에 터덜터덜 걸었는데 문득 건너편 간판집이 눈에 띄더라고요. 바로 딸과 제가 가끔 함께 딸네 집 근처에서 먹었던 골뱅이 무침집이었어요. 새삼 또 울컥거렸습니다. 마지막까지 딸이 저를 위해 골뱅이 무침을 포장했다고 했는데 그 마음이 지금에 돌이켜봐도 갸륵하고 고마워서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그 집을 향해 갔어요. 그 골뱅이 무침집은 할머니 혼자 운영하던 집이었는데 6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그대로 있더라고요. 저희 딸이 참하고 예쁘다며 칭찬 일색을 늘어놓았던 분이라 눈물을 잔뜩 머금고는 초상집 마냥 그곳에 들어갔는데 저희 장사 끝났습니다. 재료 없어요. 라는 주인집 할머니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인기 있는 곳이라 재료가 소진되었던지 마치 문을 닫고 가려던 찰나시더군요. 딸의 마음을 되짚어볼 만한 기회도 없구나 싶어 알겠다고 가게를 나서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저를 알아봤는지 붙잡았습니다. 혹시 옛날에 우리 가게 자주 오던 딸내미 엄마 아니유? 딸내미랑 엄마랑 친구 같다고 내가 참 부러워했었는데 그 엄마 맞는 것 같은데?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저를 기억해준 할머니가 고마웠고 할머니가 기억하시는 그 딸의 엄마가 맞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나름 반가워하며 느닷없이 잠깐만 기다리라고 해놓고서 가게를 들어가 뭔가를 찾기 시작하는데 10분 정도 나름 오랜 기다림 끝에 맘도 몸도 지친 상태라 가려고 했던 저를 할머니는 다시 붙잡고는 제 손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갖고 가게. 사실은 딸내미가 6년 전쯤인가 우리 가게에서 골뱅이 무침을 주문하고 깜빡 잊고 두고 간 거야. 그날따라 딱 봐도 이상해 보였던 게 딸이 어디서 충격을 받았던지 넋이 나가 보여 걱정이 많이 들었는데 그게 마지막 인연이었지. 그때 두고 간 물건을 가끔 우리 집을 찾아오는 남편에게 주려고 했는데 나도 눈치가 있던지라 그 남편이 우리 가게에 어떤 여시 같은 여자랑 온 걸 보고 두 부부가 뭔 사단이 났나 싶어 그냥 내가 갖고 있었어. 여시 같은 여자가 딸내미 저 세상으로 갔다고 하던데 딸을 저 세상으로 먼저 보낸 엄마 심정이 오죽할까 싶어 딸의 유품일 것 같아 내 그냥 갖고 있다 엄마인 자네에게 전해주게 된 거야. 저는 그 꽁꽁 싸맨 서류 봉투를 찢어 열어보았고 그건 바로 사위와 그 여자의 사이를 나타내는 적나라하고 기가 막힌 증거와 그리고 그 사이에 영록이라는 아이의 모습까지 드러난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사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거기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가세해서 사위와 그 여자와의 사이를 인정하는 듯 기뻐하는 사진들도 있었더랬죠. 사위가 그토록 딸에게 찾아 헤매고자 했던 증거가 딸이 제기 줄 골뱅이 소면을 주문하면서 넋이 나간 상태로 떨어뜨리고 오게 된 거였고 그것이 끝내는 사위가 아닌 제 손에 들어왔던 겁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마음 써주신 덕분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딸 말이에요. 우리 딸 저 세상 안 갔어요. 지금 숨쉬며 살아있고 병원에 아파서 누워있어요. 나중에 꼭 깨어날 거예요. 우리 딸. 제발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할머니. 하면서 엉엉 눈물을 흘리자 할머니는 착잡한 얼굴로 제 등을 토닥여주시면서 기운 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덕택에 갖은 인맥으로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증거를 제출하였고 그 인간 같지도 않는 것들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변호사는 제출한 증거를 참조하며 사위의 사기 결혼으로 혼인 취소를 끌어내어 우리 딸과 법적으로 남남으로 될 수 있게 해주었고 사위가 그간 취했던 금전적 이득과 건물, 재산을 모두 환수 조치를 이행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해 병원 CCTV를 검수했는데 재산 때문에 몇 번이나 딸을 위험에 노출시킨 전력이 실제로 드러나 저는 그동안 믿고 있던 사위에게 완전히 뒤통수를 맞게 되었죠. 그런데 더 무서운 일은 끝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경찰에게 잡히기 전에 이미 눈치채고 내연녀와 그 아들과 함께 그동안 야금야금 빼돌린 돈으로 한국을 떠나 급박하게 공항으로 가려고 했는데 정말 하늘이 주는 인과응보는 있었던 건지 내 남편과 딸이 당했던 것처럼 똑같이 역주행하던 차량과 부딪혀 모두 저 세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위며 내연녀며 그 아들이며 모두 한꺼번에 세상과 작별하고야 말았지요. 네, 그렇게 사위와의 인연은 어이없고 허무하게 끝나고야 말았습니다. 법적인 대가를 받아 뉘우치는 꼴을 보고 싶었는데 이 세상을 등진 사람에게 죄를 물을 길은 없으니 그건 역시 참으로 허무하더라고요. 그렇게 딸과 사위의 사건은 종결지어져 버렸고 그토록 부모 형제의 이름으로 끈끈했던 사돈들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행여 사위의 일로 법적으로 불똥이 튈까 두려웠는지 사위의 장례식에 정작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나름의 법적 처벌을 면치 못했긴 했죠. 사위의 장례식의 모습을 드러낸 건 저와 우리 손녀뿐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손녀는 그래도 지 애비라고 슬퍼는 하더라고요. 훗날 모든 사실을 알게 될 손녀딸이 미리부터 씁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은 여전히 병원에서 깨어나질 못하고 있네요. 자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무슨 꿈을 꾸고 있었던 걸까요? 딸에게 여태 있던 일을 다 말해주었는데도 듣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여전히 한결같은 모습이네요. 우리 딸이 하루빨리 깨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며 제 사연을 보내봅니다.
사연 읽어주는 연인이었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